오늘은 이제 이 플라워링에서 이제 중요한 메디에이터를 이제 처음으로 배울 것입니다. 오늘의 이제 주요 인사는 이 콘스탄스라고 하는 녀석인데, 이 녀석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 클락 아래쪽에서 작용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플라워링을 야기하는, 플라워링을 이끄는데 필요한 몇몇 그 소위 우리가 인티그레이터라고 하는 녀석들이 있는데, 이 인티그레이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빛이 있고요. 빛이 이제 리셉터에 의해서 인지가 되고 그 아래에 클락이 있는데, 클락 밑에서 인티그레이터를 조절하는 이 둘 사이에 중간 작용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울 겁니다. 자, 이 CO에 대한 얘기를 배우기 전에 몇몇 가지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플라워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플라워링의 타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플라워링 타임은 소위 개화 시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개화 시기. 근데 개화 시기는 이제 이 germination을 한 이후에 종자가 이제 자기의 세대를 시작하는, 자기의 세대의 생활을 시작을 하죠. 이때부터 이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데, 뭐 플랜트에서는 germination이겠지만 이제 애니멀 시스템에 가면은 이제 엠브리오가 이제 그 탄생하는, 이제 그 자라나는, 탄생하는 거하고 같은 이제 시작을 거쳐서 이제 reproductive phase로 넘어가는 현상이, 요 단계에 있는 현상이 이 플라워링인데, 그래서 germination을 하고 나서 쭉 vegetative stage를 거치다가 reproductive phase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단계가 바로 이제 플라워링입니다. 자, 그런데 이 플라워링을 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우리가 vegetative stage에서 reproductive phase로 넘어간다고 정의를 하는데, 그럼 왜 우리가 타임을 공부하느냐, 플라워링 타임을 공부하냐면, 제가 처음에 그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애니멀 시스템하고 플랜트 시스템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차이를 말했냐면, 이 디벨롭먼트를 플랜트에서는 상당히 플라스틱하다고 얘기했거든요. 유연하게 그 시기가 변한다고 그랬어요. 애니멀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 디벨롭먼트의 과정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데 반해서 플랜트 시스템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자유스럽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플라워링 타임이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그에 비해서 애니멀 시스템은 이게 환경이 변한다고 그래서 어떤 그 과정이, 디벨롭먼트라는 과정이 막 엄청나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타임을 공부하는 게 사실은 플랜트 시스템보다는 별로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데 비해서 플랜트 시스템은 이 어떤 디벨롭먼트의 트랜지션, 디벨롭먼트가 이 디벨롭먼탈 페이스가 변하는, 이 디벨롭먼트가 변하는 이 단계가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이렇게 앞당겨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타이밍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플라워링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글로 얘기하면 개화시기지만 좀 더 사이언티픽하게 얘기하면 이 디벨롭먼탈 스테이지가 변하는 단계이고요. 디벨롭먼탈 스테이지가 변하는데, 이걸 왜 공부하느냐? 환경 변화에 따라서 스테이지가 앞당겨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유자재라기보다는 좀 유연하게 이 디벨롭먼트 스테이지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이 플라워링 타임을 어떻게 우리가 측정을 하느냐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합시다. 앞으로 남은 학기 내내 우리가 이걸 들여다볼 거기 때문에 이 먼저 측정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봅시다. 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날을 재는 거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를 들어 오늘이 10월 2일이니까 10월 2일부터 꽃이 12월 1일에 폈다. 그러면 약 한 두 달 정도의 데이를 약 60일 정도의 플라워링 타임의 어떤 길이를 갖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잎의 수를 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제테이티브 스테이지 동안 만들어내는 잎. 이 베제테이티브 스테이지 동안 만들어내는 잎이라는 것은 잎이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잎을 만들어내는 티슈가 어디였어요? 메리스템이었죠. 그러니까 메리스템이 자라면서 이 메리스템이 위로 자라 올라오면서 옆에 새로운 조직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만들어내는 잎 조직의 수가 바로 요 잎의 개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잎의 수는 메리스템에서 만드는 리프라고 하는 형태로 결정이 된 이러한 아이덴티티를 가진 그런 셀들이 몇 개나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이고요. 이 베제테이티브 스테이지가 길어질수록 리프의 넘버도 많아지고요. 베제테이티브 스테이지가 짧아질수록 리프의 개수도 작아집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베제테이티브 스테이지가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 요만큼 긴 거는 예를 들어 잎을 한 20장 만들었다. 요 정도 긴 거는 한 15장 만들었다. 요건 한 10장 만들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잎의 개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 베제테이티브 스테이지가 얼마나 길었느냐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척도 중에 데이하고 리프 넘버, 이 두 가지 척도 중에 우리가 어떤 것을 주로 사용을 하냐면 리프 넘버라고 하는 척도를 주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데이는 이게 환경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이렇게 변화가 심해요. 이 데이라고 하는 이 척도가, 이 척도는 똑같은 이 야생형 플랜트를, 와일드 플랜트를 가지고 재봐도 각 실험실마다 그리고 각 실험 조건마다 이 데이가 상당히 변화하는 폭이 큰데 비해서 이 리프 넘버는 그 변화의 폭이 좀 작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실험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재든 미국에서 재든 여기 서울에서 재든 어디 딴 곳에서 재든 간에 이 변화 폭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리프 넘버를 이 플라워링 타임을 재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얘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플라워링 타임은 리프의 넘버로서 우리가 측정을 하고요. 리프 넘버라고 하는 것은, 이파리가 만들어진 개수는 메리스템이, 슈트 에피칼 메리스템이 베제테이티브 스테이지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가에 대한 척도입니다. 그래서 플라워링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리프 넘버로 측정을 하고, 리프 넘버가 몇 개 나오느냐 하는 것은 메리스템이, 새로운 티슈를 만들어내는 메리스템이 이 베제테이티브 스테이지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는가에 대한 하나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메리스템이 reproductive phase나 vegetative stage나 이 vegetative stage나 reproductive phase나 생긴 거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눈으로 봐서는 차이가 없는데 어쨌든 이 안에서 무엇인가가 일어나서 이러한 형태로 변했는데 그럼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남아 있었느냐를 측정하는 척도가 바로 이 리프 넘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플라워링 타임은 다음과 같은 이제 리프 넘버라고 하는 방법으로 측정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포토 피리어드를 보도록 합시다. 광주기. 광주기는 이제 광주기 포토 피리어드는 크게 우리가 이제 두 가지의 조건을 실험실에서 사용을 합니다. 광주기라고 하는 것은 낮과 밤, light이 있는 상태하고 빛이 없는 dark 상태. 여기는 이제 light, 빛이 있는 상태하고 빛이 없는 상태의 주기인데 사실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이 주기가 고정되어 있지는 않죠. 오늘의 광주기가 하고 내일 광주기, 어제 광주기가 달라요. 지금은 이제 하지가 지났기 때문에 낮이 점점 짧아질 것이고 동지를 지나고 나면 점점 길어지겠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실험실에서 재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하루를 단계로 계속 낮이 짧아지다가 동지가 되면 다시 낮이 이렇게 계속 길어지는데 이러한 것을 실험실적으로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이 데이터를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간단화 시켜놓고 심플리파이를 해놓고 심플리파이를 하는데 어떻게 심플리파이를 하느냐 두 개의 조건을 만들어 놓고 심플리파이를 합니다. 하나는 롱데이로서 낮과 밤의 길이가 16대 8 정도 낮이 16시간 밤이 8시간 정도의 광주기를 만들어 놓고요. 반대로 숏데이는 낮이 8시간, 밤이 16시간 정도의 주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낮과 밤이 반대죠. 하나는 낮이 길고요. 하나는 밤이 깁니다. 근데 그러면 이 광주기는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 이 길이는 북반구의 여름의 평균 낮 길이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름의 평균 낮 길이고요. 요거는 겨울의 평균 낮 길이입니다. 여름. 옷은 겨울.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자면 이 롱데이라고 하는 이 장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의 광주기 상태를 우리가 실험실적으로 재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숏데이는 겨울의 광주기 상태를 실험실에서 재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롱데이 조건과 숏데이 조건 이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디벨롭먼털의 과정을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물론 제가 처음에도 요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자연계의 광주기를 정확하게 재현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실험실적으로는 이 두 개의 가상적인 조건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볼까요? 이 플라워링 타임을 연구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저 같은 유전학자들이 이제 했던 일들은 뭐냐면은 여러 개의 뮤턴트를 만들었습니다. 뮤턴트를 만들어서 얘네들의 반응을 봤어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화 시기죠. 개화 시기를 측정을 했습니다. 뭐로? 리프 넘버를 가지고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측정을 여러 가지를 했어요. 서로 다른 광주기, 서로 다른 온도, 이런 여러 가지 자연 환경적인 요인을 놓고 여러 환경 요인을 주고 이 뮤턴트들의 반응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의 반응을 조사하니까 과학자들이 뭘 알게 됐냐면 걔네들을 몇 가지의 그룹으로 묶을 수 있더라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하자면 플라워링 타임을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 즉 이 플라워링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베저테이티브 스테이지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했냐면 여러 개의 뮤턴트들, 이 뮤턴트는 이제 다양한 뮤터젠들을, 뮤테이션을 야기하는 여러 가지 그 약품이라든가 이런 걸 처리해서 만들어낸 여러 개의 뮤턴트를 가지고 서로 다른 환경 요인에다가 키워봤어요. 키워보고 걔네들이 보이는 반응을 조사했습니다. 즉 개화 시기를 조사를 했더니 얘네들이 서로 다른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몇 개의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에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게 그 일종의 뭐 히스토리컬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첫 번째 이제 광주기에 관련된 녀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토 피리어드 패스웨이에 있다라고, 요 경로에 존재하는 녀석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A, B, C, D, E, F 뭐 다양한 유전자들이 있는데 A라고 하는 유전자를 뮤테이션 시키고 B도, C도, E도 다 뮤테이션 시켰더니 A하고 C, E가 뮤테이션 되면 얘네들이 보이는 반응이 비슷했어요. 그런데 얘네 둘을 크로스를 해봤어요. 크로스를 해보면 둘은 얼릴릭 하지 않았어요. 자, 어렵죠? 무슨 얘기인지 복잡하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이제 쉬워질 겁니다. 여러분들 유전학을 배웠으면 A가 뮤테이션 되면 우리가 지노타입을 스몰 레터로 이렇게 쓸 것입니다. C가 뮤테이션 됐으면 우리가 지노타입을 CC로 씁니다. 이제 더블 호모자이고스일 테니까 양쪽에 다 EN 상태에서 이 한쪽이 모두 다 뮤테이션 되어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빠에게서 온 거, 엄마에게서 온 게 둘 다 뮤테이션이 되어 있는데, 얘를 크로스를 해서 F1을 만들면 이 F1의 지노타입은 뭡니까? 여기서 하나가 나오고요. 둘 중에 하나니까 A가 나올 것이고, 이쪽에서도 둘 중에 하나가 나와서 C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F1의 지노타입은 AC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려볼까요? 여기서는 A가 오지만 C 유전자에 대해서는 얘는 C는 정상이죠. 여기서는 C 유전자에 대해서는 뮤턴트의 C가 왔지만 A 유전자에 대해서는 정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크로스가 되면 뮤테이션에 된 걔네들의 지노타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A에 대해서도 헤테로자이고트, C에 대해서도 헤테로자이고트. 자, 그래서 두 A 로커스하고 C 로커스에 둘 다 야생형의 유전자 카피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들의 표현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정상으로 돌아가겠죠. 자, 그래서 F1의 표현형이 정상으로 되돌아왔다면 A하고 C는 서로 같은 유전자인가요? 다른 유전자인가요? 다른 유전자죠. 그런데
A하고 C를 교배한 이 F1이 여전히 뮤턴트의 표현형을 나타낸다면 A하고 C는 같은 유전자인가요? 틀린 유전자인가요? 복잡하니? 자, 여기까지는 알겠지? F1이 정상 표현형으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A 뮤턴트, C 뮤턴트를 가지고 크로스를 했어요. 크로스를 했더니 F1이 정상으로 되돌아왔다면 이 둘은 서로 다른 유전자야? 아니면 같은 유전자야? 네? 어떤 유전자니? 달라? 왜 다를까? A 로커스에서는 뮤테이션, 다음과 같이 뮤테이션 되어 있지만 얘가 A하고 C가 다르다면 C 로커스에서는 정상인 유전 지노타입을 갖고 있고요. C의 경우에는 C는 뮤테이션 되어 있어서 스몰 레터이지만 A의 로커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카피를 갖고 있는데 얘가 F1을 만들면 A 로커스 중에 한 카피가 이렇게 올 것이고요. C 로커스 중에 한 카피가 이렇게 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 로커스에서 하나가 오고 C 로커스에서 하나가 와서 두 개가 만나면 small a, large a, small c, large c가 되어서 이 F1은 표현형이 정상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A, C가 다를 때 얘기고요. 만약 A, C가 같은 유전자라면 A하고 C가 같은 유전자라면 두 개를 교배를 했을 때 F1이 여전히 표현형이 나타나요. 표현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A와 C가 얼렐릭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서로 다른 뮤턴트들을 이렇게 얻었을 때 여기 제가 A, B, C, D, E, F라고 썼을 때 A와 C가 뮤테이션 되고 E가 뮤테이션 된 것이 같은 표현형을 보였다면 이 두 개가 예를 들어 A하고 C가 같은 유전자의 뮤테이션 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유전자의 뮤테이션이 된 것이냐를 보는 방법은 둘을 크로스해서 F1에서의 피노타입을 보는 것입니다. F1의 피노타입이 정상으로 나타나면 A, C는 서로 다른 유전자이고요. 여전히 같은 표현형을 보이면 F1에서 같은 표현형을 보이면 A와 C는 같은 유전자입니다. 같은 유전자의 다른 지역에 뮤테이션이 된 것이죠. 같은 유전자지만 어디 다른 지역에 뮤테이션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 A 유전자가 있으면 뮤테이션이 하나는 여기 일어났고 우리가 여기서 C라고 생각했던 것이 요즘에 뭐 뮤테이션이 일어났다든지 이렇게 서로 다른 지역에 일어나는 것인데 문제는 여기 다시 우리로 돌아와 봅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뮤턴트들을 얻어가지고 얘네들 다 이제 크로스 해봤어요. 그랬더니 분명히 달라. 다른 유전자들인데도 임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보이는 반응이 같았어요. 어떻게 같았느냐? 이 포토 피리어드 패스웨이에 있는 녀석들은 롱데이에서는 플라워링이 느려집니다. 무슨 얘기냐? 리프 넘버가 많다는 얘기죠. 리프 넘버가 많다는 것이고요. 반면 숏데이에서는 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종합을 하자면 여러 가지 뮤턴트들을 얻었는데 걔네들의 반응을 포토 피리어드에서 재보니까 그 몇몇 녀석들이 롱데이에서만 플라워링이 느려지고 숏데이에서는 즉 겨울을 우리가 실험실적으로 미믹한 그 조건에서는 별로 플라워링이 변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오로지 롱데이에서만 변하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 군을 이제 조사해 봤더니 어떤 군들은, 어떤 유전자 군들은 롱데이에서는 별로 플라워링의 변화가 없는데 숏데이에서만 느려지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다 좀 적어볼까요? 롱데이, 숏데이 반응을 봤을 때 어떤 유전자 군은 여기서만 느려지고 숏데이에서는 정상인 그런 군이 있고요. 어떤 군은 롱데이에서는 정상인데 숏데이에서만 느려지는 그런 군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을 포토 피리어드 패스웨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고요. 이 두 번째 군을 나중에 이제 GA 패스웨이라고 여기서는 세 번째 여기 나와 있는 GA 패스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군이 하나 있었는데 세 번째 군은 롱데이에서도 느려지고요. 숏데이에서도 느려지고 양쪽 다 느려지는 녀석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뭐라고 붙였냐면 autonomous pathway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네 번째 녀석, 이 녀석입니다. autonomous pathway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자, 얘네들은 이제 광 주기에 따라서 일단 분류를 했어요. 포토 피리어드 패스웨이 녀석들은 롱데이에서만 느려지더라. 나중에 이제 이름을 GA 패스웨이라고 붙였지만 이 어떤 1단의 녀석들은 숏데이에서만 느려지더라. 그렇지 않고 둘 다 느려지는 녀석들이 있던데 그네들은 이름을 다음과 같이 붙였어요. 이게 당시에는 이게 이제 뭐 하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autonomous pathway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광 주기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럼 과학자들이 이제 온도에 대해서 한번 또 들여다봤어요. 온도에 대해서 들여다보니까 춘화 처리를 했을 때 거기에 반응을 하는 녀석이 있었고 반응하지 않는 녀석이 있었거든요. 이 춘화 처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puanolization이라고 우리가 하고요.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puanolization이라고 하고 이 춘화라고 하는 것은 겨울을 겪는 것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다시피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 온도가 내려가서 일정 기간 이상 그 추위에 익스포즈 돼야 되는데 그 추위를 겪고 온도가 올라가면 잠깐 추위가 아니라 적어도 뭐 몇 주 이상의 추위를 겪고 나서야 이제 봄이 되는구나 라고 플랜트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겨울을 주지 않아도 이 reproductive phase로 넘어가는 게 있었고요. 또 어떤 것은 겨울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겨울을 겪었는지 잘 모르는 녀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춘화 처리, 이 vernaliz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일정한 농도가 아니고 온도 아래에서 우리가 보통 4도라고 칭하는데 4도 아래에서 보통 몇 주 이상, 적어도 한 4주 정도 이상의 기간을 쭉 처리를 했을 때 플랜트는 그것을 내가 지금 겨울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겨울의 처리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러한 녀석들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걔네들 이름을 다음과 같이 vernalization pathway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 얘네들이 발견된 것이 한 20년 정도 됐어요. 20년 전에 이제 이러한 패스웨이들이 발견됐고 이제 새로운 패스웨이들이 이제 발견이 안 됐었죠. 그런데 어떤 훌륭한 학자가 다음과 같은
패스웨이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thermosensory pathway라고 하는데, 이 thermosensory pathway는 혹은 이렇게도 부르고요. ambient temperature pathway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뭐냐? 이것은 그 정상 온도, 우리가 이제 보통 23도 정도를 정상 온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온도를 약간 변화시켰을 때, 약 한 16도 정도, 또는 약간 뭐 올려서 한 27도 정도, 이렇게 변화시켰을 때 여기에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뮤턴트들을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광주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봤잖아요. 포토피리어드 패스웨이 봤죠. 그 다음에 GA 패스웨이 봤고 오토노머스 패스웨이 봤어요. 세 가지를 봤고, 온도에 대해서는 버널리제이션 패스웨이 요 녀석을 봤는데, 이게 이제 지난 한 20년 정도에 쌓아놓은 사람들이 발견한 거였고요. 그럼 온도에서는 버널리제이션만 봤고, 이 버널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약 한 4도씨 아래, 그러니까 상당히 추운 온도 영역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럼 정상적인 온도에서 약간 변한 요 정도의 온도에도 생명체가 반응하는 게 좀 다를까?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냐면, 우리가 23도에서 이제 생명체가 자라고 4도쯤에서 순화 처리의 반응이 보인다면, 이 사이의 영역에서는 아마 그레주얼한 반응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예를 들어 뭐 100이라고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 치고 이걸 0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중간 온도 뭐 한 16도나 뭐 한 10도 정도 되는 온도에서는 요 두 개 정도의 사이에 중간쯤 되는 밸류에 그런 정도의 리스판스를 보이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잘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온도가 더 올라가서 27도 정도 되면, 여기서 얘가 100이고 얘가 빵이면 얘는 한 뭐 마이너스 한 뭐 30 정도의 어떤 반응을 보이리라 라고 추측을 해서, 사실 요 정상적인 온도 범위 내에서 사는 개체들의 반응은 별로 그동안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지 않았었어요. 또 그 중에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온도들은, 이 온도나 뭐 예를 들어 30도가 넘는 이런 온도들이나, 이 온도들은 개체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입니다.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하면 이제 이 생명체가 야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스트레스를 이제 겪는 상황인데, 사실 요 정도의 온도는 뭐 한 27도에서 한 16도 정도 이런 사이의 온도에서는 개체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온도는 아니에요. 그냥 뭐 약간 따뜻하고 약간 뭐 서늘하고 이 정도지 뭐 해피한 온도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non-stress temperature라고 우리가 보통 정의를 하는데, 이 정도 온도 영역에서 플랜트가 이렇게 생명체가 뭐 그렇게 이상한 반응을 보이지도 않는 데다가, 이 온도 영역에서 보이는 반응은 우리가 이렇게 그 외삽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극단적인 온도에서 보이는 반응의 한 절반 정도만 생각하면 여기서 반응을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역을 별로 연구를 잘 안 했죠. 게다가 온도가 낮아지면 이 생명 활동을 관장하는 여러 가지 엔자임의 액티비티도 떨어지고, 온도가 올라가면 엔자임 액티비티도 약간 올라가서 이러한 바이오케미스트리에 의해서 이 생명체가 보이는 이 온도 영역에서 보이는 반응을 설명할 수 있으리라 라고 과학자들이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정설 아닌 정설이었기 때문에 이 non-stress temperature 영역에 대한 연구를 별로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떤
훌륭한 과학자가 이 정상적인 온도 영역하고 이 낮은 온도 영역하고 이제 세팅을 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이 아까 얘기했던 뮤턴트들을 키워봤죠. 키워봤더니 정상적인 온도 영역이나 약간 높은 영역이나 낮은 영역이나 여기에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뮤턴트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 온도 영역, non-stress temperature에 반응하지 않는 녀석들은 요거 버널리제이션하고는 또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상적인 반응을 보여요. 4도씨 근처에서는 이 4도씨 근처 여기까지 내려가게 되면 얘네들은 여기서 보였던 반응하고 달리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오로지 요 영역 안에서만 이상한 반응을 보이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몇 개의 그룹의 뮤턴트들을 모아서 이 뮤턴트들은 이 온도를 인지하는데 필요한 어떤 유전자들을 갖고 있고 그 뮤테이션들이 생기면 현재의 온도 변화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한다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온도가 몇 도쯤이나 될까? 한 10몇 도 되려나? 20도 되려나? 그 온도하고 한 30도 정도 되는 온도하고가 있으면 더우면 땀이 흘린다든지 옷을 번다든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추우면 옷을 입는다든지 피부가 벌벌 떤다든지 반응을 보이는데 어떤 뮤테이션이 생기면 온도 변화를 인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개체가. 지금 더운지 추운지 반응하지 못하는. 그래서 얘네들은 27도에서 키우나 16도에서 23도에서 키우나 16도에서 키우나 얘네들의 리프 넘버는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더운지 추운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온도의 변화를 전혀 인지를 못해요. 분명히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리프 넘버가 많아지거든요. 많아진다는 것은 베저테이티브 스테이지가 길어진다는 얘기인데 지금 추우니까 지금 춥기 때문에 베저테이티브 스테이지가 길어지는데 이 뮤턴트들은 이 온도에서 키웠을 때 리프 넘버에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고 따라서 베저테이티브 스테이지가 이제 항상 일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즉 온도를 인지하는데 뭐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5의 패스웨이가 이제 제한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 플랜트가 생명체가 이 베지테이티브 스테이지에서 머물러 있는 기간을 이제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몇 개의 경로들이 발견이 됐는데 광주기, 춘화, GA, 그다음에 오토노머스 패스 이것들이 발견이 됐고요. 이게 이제 한 20년 전쯤에 발견된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한 5년 전에 이 경로가 새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 생명체 내에는 현재 온도, 나를 감싸고 있는 주변의 온도를 인지하는 어떤 중요한 경로가 있다. 거기에 관련한 유전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안하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훌륭한 학자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아, 훌륭한 사람이야. 저걸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학계를 뒤흔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제5의 경로를 발견을 해서 학계에 발표를 했죠. 자,
이제 컨스탄스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컨스탄스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컨스탄스. 유전자의 풀네임은 컨스탄스이고요. 약자로 CO라고 씁니다. 이 유전자의 이름은 사실 이제 명명법이 우리가 유전자를 명명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명명법이 셋업되기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떤 명명법을 만들기 전에 만들어졌던 유전자의 이름들은 그냥 그 관례상 그거를 따라서 씁니다. 근데 명명법은 지금의 명명법은 유전자 이름은 세 글자로 쓰기로 하죠. 그래서 이건 약간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얘는 오래전부터 써왔기 때문에 그냥 이제 지금 쓰고 있어요. 뭐 조금 이따 나올 FT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FLC는 세 글자잖아요. 약자로 세 글자를 쓰도록 하는 것이 이제 최신의 명명법인데 그 전에 만들어졌던 녀석들은 그 사람의 이제 이렇게 명명한 사람의 그 뭐라 그럴까 오리지널리티라고 할까요? 그런 걸 존중을 해서 그냥 그 약자를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어쨌든 콘스탄스라고 하는 유전자의 약자는 CO인데 이 CO는 다음과 같은 circadian clock의 하위에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 하위에서 액션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플라워링을 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을 조절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배워야 될 것은 요 circadian clock부터 간단하게 봅시다. 이걸 간단하게. circadian clock은 말 그대로 개일 주기라고 그랬고요. 개일 주기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약 하루를 주기로 어떤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뭐 배가 고픈 거는 개일은 아니구나. 잠을 자는 거라든가 시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일 주기에서 조절이 되는데 플랜트라고 하는 생명체에서도 얘네가 보이는 이제 개일 주기가 있어요. 하루를 주기로 해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대표적인 게 잎의 움직임입니다. 잎이 이게 우리가 보면은 이건 이제 제가 제 그 오피스에 배지를 하나 갖다 놓고 제 옆에서 찍은 거예요. 찍었더니 이제 이렇게 배지에서 이렇게 자라는 애들이 있죠. 잎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잎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고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얘네들은 하루를 주기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그 움직이는 현상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플라워링처럼 리프가 리프 무브먼트도 서케디안 클락에 의해서 조절되는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클락이 변하게 되면 이 리프의 움직임도 변하게 돼요. 그래서 저거를 제가 이제 찍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이 아니지. 자,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찍은 그냥 정지된 화면이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유심히 보셔야 될 것은 왼쪽 세 개하고 오른쪽 세 개가 서로 다른 개체입니다. 얘네 세 개는 같은 거고 저쪽 세 개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하루를 주기로 잎이 움직이는구나 라는 사실하고 그리고 클락이 망가지게 되면 이 움직임의 패턴이 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여러 개가 막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따라가기 힘들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소녀시대가 막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면 누가 누군지 모르고 헷갈리듯이 일단은 한번 보세요. 처음에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잎은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자, 그만. 자, 잎이 움직이죠. 하루를 주기로 잎이 움직입니다. 이런 류의 사진은 사실 이제 이게 그 요새 스마트폰에서는 대부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약간 전문적인 카메라가 들어가긴 했지만 이 앞에다가 접사 렌즈만 하나 붙이면 이런 류의 그 사진들을 타임랩스 무비라고 그러거든요. 타임랩스 무비.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으로 예를 들어 1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사진 하나씩 찍는 거예요. 그거를 쭉 합치면 동영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30분 간격으로 찍은 거예요. 30분 간격으로 찍어서 걔네들을 이제 사진들이 나오는 거죠. 30분짜리의 사진들이 나오고 그 사진을 모아서 이제 무비로 만든 것인데 일단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은 식물은 가만히 있진 않고 움직인다는 사실이고요.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쪽 왼쪽에 있는 녀석들하고 오른쪽에 있는 녀석들이 이제 반응이 달라졌는데 이 왼쪽에 있는 게 야생형 이쪽에 있는 게 야생형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긴 녀석들이에요. 어떤 유전자의 뮤테이션이 된 것들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한번 봐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걸 보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 반응을 이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녀석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얘네들은 내려갔는데 얘네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보이는 야생형이 보이는 어떤 이 무브먼트가 있고요. 하루를 주기로 움직이는 무브먼트가 있는데 얘네들은 이 클락 쪽에 문제가 생겨서 요 무브먼트가 달라진 거예요. 얘를 조금 더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 야생형이 이러한 리프의 무브먼트를 보인다면 저 왼쪽에 있는 세 개는 이 무브먼트가 변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정상적인 개체는 올라갔는데 얘는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브먼트 자체가 변한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이 클락이 변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현상은 클락 자체를 변화시킨 예고요. 클락을 변화시켜서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고 이 CO라고 하는 녀석은 하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클락의 하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프 무브먼트 같은 그러한 현상이 변하지는 않아요. 왜냐? 이걸 직접 건드리는 건 아니고 그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이 녀석은 클락을 진짜 건드리는 애들이고요. 클락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 클락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러한 녀석들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물론 플라워링도 빨라졌어요. 얘도 변했어요. 근데 저 녀석은 이제 우리의 그 강의의 주된 타겟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심심하면 보라고 만들어 놓은 동영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클락을 변화시키면 클락 자체가 변하면 그 하위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다 변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플라워링이고 리프 무브먼트입니다. 그래서 저 얘는 동영상의 얘는 클락이 변화됐을 때 나타나는 리프 움직임의 변화를 말씀을 드릴 것인데 CO의 경우에는 클락 하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현상들이 다 조절되는 게 아니라 요것만 자기가 영향을 미치는 요것만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CO가 뮤테이션이 되면
요 플라워링은 변하지만 리프 무브먼트는 변하지가 않아요. 자, 그렇게 해서 서케이디언 클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external coincidence하고 이거에 대립되는 개념은 internal coincidence입니다. 자, external coincidence하고 internal coincidence는 이 개념은 뭐냐면 이게 circadian clock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설명하는데 두 가지의 아주 크게 대비되는 모델이었어요. 이 두 가지의 모델이 제시가 되었고 이 두 가지 모델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 컨스탄스라고 하는 유전자를 통해서 이 모델이 조금 더 타당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건 뭐냐? external coincidence하고 internal coincidence는 coincidence는 무슨 뜻인가요? 혹시 예? 우연의 일치. 그러니까 external 외부의 것하고 우연의 일치. 요거는 내부의 것하고 우연의 일치였어요. 단어의 뜻은 그래요. 자, 그러면 internal coincidence부터 간단히 개념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외부의 환경이 광주기라든가 뭐 온도라든가 여러 가지의 외부 환경이 변합니다. 변해서 생명체가 아까 이 리프 무브먼트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 하루를 주기로 보이게 되는데 그럼 그러한 주기를 보이는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은 뭐냐? 원인은 뭐냐라고 과학자들이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한 해석으로서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해석으로서 처음에 이것이 제안이 되었고 조금 더 타당한 것처럼 여겨졌어요. 뭐냐? 생명체의 내부에 유전자들이 있고 얘네들이 갖는 어떤 나름대로의 패턴이 있는데 이런 오실레이션 패턴이 있는데 이것이 A 유전자라고 칩시다. B라고 하는 유전자가 이렇게 있고요. C라고 하는 유전자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여러 개의 유전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어떤 오실레이션 패턴을 갖고 있는데 외부 환경이 변하면서 우연하게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유전자의 패턴이 맞아떨어질 때 이러한 플라워링이라든가 리프 무브먼트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 인터널 코인시던스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체 내부에는 유전자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유전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걔네들이 환경 변화가 일어나면서 예를 들어 B가 약간 쉬프트가 되어서 A 쪽으로 약간 쉬프트가 되어서 A랑 이렇게 겹치게 되면 이 점선이 이렇게 A랑 겹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또는 B가 C 쪽으로 더 가서 약간 두 개 이상의 유전자의 발현 이런 오실레이션 패턴이 겹치게 되면 우연치 않게 겹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러한 현상들 클락에 의해서 조정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인터널 코인시던스의 모델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은 추석 다음 날이라 그런지 영 반응이 밋밋합니다. 이 이제 1년을 주기로 이렇게 강의의 주기를 보면 아마 요쯤에 바닥쯤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추석 어제 그제 액티베이션 됐다가 이제 지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내일 다시 쉬고 그럼 목요일날 안 되는데 목요일날 하지 말고 내일 해야 되나? 이런 게 이제 disruption이죠. 예, 환경의 변화예요. 이렇게 요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요날 강의를 하게 되면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피크가 갑자기 disruption이 되는 그러한 현상도 발견이 되는데 우리 실험을 한번 해볼까? 내일 강의를 해볼까? 하여간 여러분들 오늘 반응이 영 시원치 않아요. 그래서 internal coincidence는 내부에 존재하는 이러한 피크들을 갖는 이런 오실레이션 패턴을 갖는 유전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얘네들이 갖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유전자가 환경 변화에서 갖는 폭이 이렇게 앞뒤로 변하는 폭이 있고요. B라는 유전자는 이 정도 변한다고 치고 C라고 하는 유전자는 이렇게 변한다고 쳤을 때 환경 변화에 의해서 우연찮게 A, B 또는 AC라고 하는 유전자의 이 오실레이션이 겹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아까 제가 지워버렸던 플라워링이라든가 리프 무브먼트라든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 internal coincidence였습니다. 그에 비해 external coincidence는 내부에 이렇게 오실레이션 하는 유전자가 있고 얘는 환경 변화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이거랑 다르죠? 여기서는 internal coincidence는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얘네들이 변하게 돼요. A, B, C 이 유전자들이 변하게 되고 그 변하는 녀석이 우연찮게 맞아떨어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는 external coincidence에서는 환경이 변하더라도 이 유전자의 변화는 이 오실레이션 패턴은 전혀 변하지 않고 그냥 계속 자기 나름대로의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어떤 패턴이 이 패턴의 변화가 외부 환경과 맞아떨어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모델에 제안하는 바였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internal coincidence는 내부에 이런 오실레이션 패턴을 갖는 유전자들이 여러 개가 있고 환경이 변하면서 얘네들이 이 변화되는 정도가 다 다양하게 변하는데 조금씩 다 다른데 어떤 환경이 변화됐을 때 우연치 않게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유전자의 이런 오실레이션이 겹치게 되면 어떤 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지금 우리가 칼라를 동원해서 그려봅시다. 어떤 하나의 유전자가 이렇게 오실레이션을 하고 어떤 유전자는 뭐 이렇게 또 어떤 유전자는 뭐 이렇게 하는데 만약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이 세 개 유전자가 다 겹쳤다고 봐봅시다. 세 개 유전자의 패턴이 다 겹치게 되면 이 피크가 다 겹치게 되면 걔네들 셋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피크는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세 개가 따로따로 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이 피크의 높이보다 세 개가 한꺼번에 겹치게 돼서 만들어내는 피크는 훨씬 더 클 것이고 이 어떠한 이 threshold 레벨보다 더 많이 이렇게 푹 올라갈 때 어떠한 생명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internal coincidence가 제안하는 바였어요. 그러면 이해가 되죠 이거는? 그리고 오히려 이게 더 타당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했었어요.
왜냐? 세 개가 여기서 세 개만 예를 들었지만 세 개가 다 따로따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얘네들은 다 어떤 이 반응을 야기시키는 어떤 레벨 아래에서 놀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우연찮게 겹치게 되면 이 레벨이 증폭이 되면서 어떤 그 미니멈 레벨 이상으로 이 유전자의 발현이 올라가게 되고 이것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인터널 코인스턴스의 모델이었고요. 엑스터널 코인스턴스는 그것이 아니다. 외부 환경이 변하든 말든 내부에서 항상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있고 항상 이런 게 있고 그것이 우연찮게 외부 환경과 겹치게 되면 예를 들어 유전자 발현이 이렇게 있는데 이때는 발현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이때는 나오고 여기 나오고 안 나오는데 요 나오는 시기에 예를 들어 요때 빛이 쪼여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만약 제가 이 오실레이션 하는 유전자를 포토 리셉터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리셉터라고 가정을 해보면 빛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포토 리셉터가 이렇게 나온 이 시기에 빛이 없다면 포토 리셉터가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포토 리셉터가 안 나오는 이 상황에서 빛을 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빛이 있는 상황에서만 포토 리셉터가 있어야 빛에 대한 반응을 매개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하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인터널 코인시던스는 여러 개의 피크가 우연치 않게 합쳐지게 되면 더 큰 반응을 야기한다. 기본적인 전제는 이 각각의 피크들은 서로 이렇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약간씩 이동할 수가 있다. 엑스터널 코인시던스는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유전자가 갖고 있는 자기 본래 이 오실레이션은 그대로 가만히 있고 거기에 우연찮게 외부 환경과 겹치게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 어떤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클락에 의해서 조절되는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거지로 예를 들었던 것은 포토리셉터 예를 들었는데 포토리셉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때 빛이 있어야만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포토리셉터가 없는 상황에서 빛을 줘봐야 별로 쓸모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같은 두 모델이 제시가 되었고 이 두 모델은 이 컨스탄스라고 하는 유전자가 이 액션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 두 개가 어느 것이 맞는지를 몰랐었어요. 그리고 이 콘스탄트 전에는 이 인터널 코인시던스가 조금 더 맞는 것처럼 그럴듯해 보였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더 그럴듯해 보였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을 통해서는 이제 이 콘스탄스가 어떤 어떤 그 모델을 조금 더 잘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플라워링에 대한 그리고 콘스탄스에 대한 아주 개괄적인 내용들을 공부를 했는데 다음 목요일에는 요런 피크 상태에 도달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네, 다들 수고했습니다.